곤란한 표현이지만은 좀 일종의 관종이에요. 네. 아주 절대적인 신을 만나듯이 그렇게 존엄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거는 왕비의 생일, 국왕의 생일, 바로 절대적인,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왕이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1992년에 군부독기가 끝날 때까지 60년간 군부가 지배했거든요. 그 국왕한테 가서 네. 이제 윤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죠. 왜냐하니까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4월에 접어들며 여행지 태국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송크란 때문인데요. 그런데 축제를 앞두고 태국 분위기가 상당히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을 빌드로 세대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태국인데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태국의 강력한 왕권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현재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분이 쓴 책을 모를 리가 없죠. 먼 나라 이웃 나라. 정말 엄청난 인지도를 자랑하시는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만화가이고 덕성여대 교수를 오래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역사 토크 이원복 작가님이 해주실 태국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중 태국 방콕이 탑 3 안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동남아시아라고 있죠. 네. 동남아시아에 11개 나라가 있는데 네. 가장 한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른쪽에는 미얀마가 네. 있고 왼쪽에는 캄보디아, 네. 베트남 이렇게 있죠. 그리고 라오스 위에서 있고 11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왕국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태국이고요. 네. 인구는 한 7,200만이고 네. 그리고 상당히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종주국을 자부하는 그런 나라죠. 이 태국은 거의 80%가 타이 민족으로 되어 있다는 거의 단일 국가에 비슷하고, 그다음에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그리고 90%가 국민이 전부 불교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이게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갈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약간 네. 태국의 정치권이 네. 좀 시글시글 하던데요. 그거는 왜 굉장히 그러죠? 시끄러워졌죠. 작년에 총선을 했는데 이게 뜻밖의 의회의 새로운 당이 제1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될 뻔했는데 군부에서 네. 이걸 의원 자격을 박탈함으로 해서 좌절된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왕실 모독죄가 좀 더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 왕실 모독죄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 강해진지도 좀 약간 부탁드릴게요. 예컨대 튀르키예도 네. 그 아타튀르크를 모욕하면 걸리잖아요. 예, 헌법에 예. 1950년대쯤 들어갔어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네. 왕실 모독법입니다. 왕실 모독법은요, 왕실이 해온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이런 것들 절대 불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보안법보다 훨씬 몇십 배 강한 그런 거죠. 이게 왕실 모독죄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그 최고 징역이 15년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범죄를 다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실 모독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얘기죠. 집권자들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은 왕실 모독죄로 얼마든지 걸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아주 커다란 불만이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상상이 힘든 그렇죠. 일들인데 네. 그리고 또 왕이 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들의 왕권이라 뭐가 다르길래 이 정도의 이제 모독죄가 나온 건가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에도 왕국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면 첨단 민주주의를 가고 있던 나라에도 왕국이 많아요. 네. 스페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스웨덴, 네.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다 왕국입니다. 이 유럽의 그 왕국들은 전부 하나의 그 국가의 상징과 네. 그리고 원수로서의 의미가 있지 어떤 정치에는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동남아시아의 왕국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태국 왕국, 네. 타이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왕국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그 9명의 그 술탄들이 네. 이 선거에서 돌아가면서 네. 하는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왕은 강력한 왕권이라보다도 하나의 상징지요 국가를 대신하는 우두머리가 되는 그 역할이지만 브루나이 왕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뭐 100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인구는 한 55.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국이 동남아시아 4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태국만은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교수님 그 태국 왕실의 권력이 어느 정도예요?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한 가지 상징적인 얘기로요. 네. 국무총리가 네. 국왕을 아련할 때 네. 바닥에서 무릎으로 기어가야 돼요. 아주 절대적인 신을 만나듯이 그렇게 존엄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타이의 국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은 우리는 폐하의 충선쟁 복종자다. 우리의 심장을 바치며 몸을 무릎 꿇어 존경을 보인다. 이게 국가가 이렇게 시작되니 그 국왕이란 존재가 얼마나 신성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사진 붙고 조각 있고 동상 있고 책 나오고 뭐 그야말로 절대적인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도 태국에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거 뭐냐면 어디나 가면 왕의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캄보디아도 왕이고 뭐 브루나이는 원래 법적으로 더 위치가 높아요. 태국보다. 근데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쪽 나라들은. 여기 인도에 가시면은 신이 많잖아요. 네. 거리에도 네. 신이 있고 네. 회사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뭐 건물, 광장 어디든지 사진. 근데 재미있는 것이 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왕의 사진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집에다 사진을 걸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정도로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더 돈이 있을 법한데 그럼 이 권력이- 왕실이 돈이 많나요 혹시? 아니, 왕실이 권력이 많으면은 머리도 많은 거죠. 또 왕실이 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지분을 상당히 소유하고 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왕권이 강력한데도 반대파가 좀 약간 있더라고. 거기서부터 태국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 갈등의 원인이 탱크탑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데요. 그 방송에서 쓰기 좀 곤란한 표현이지만은 좀 일종의 관종이에요. 네. 남의 왕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태국 쓰는 소리하면 한 15년 받을 겁니다. 이거 태국 장어가 없어야 됐는데. 사남매인데 예. 외아들이에요. 딸이 셋이고. 예. 그래서 왕이 되긴 됐는데 예. 좀 기행이에요. 좀. 자기 애완견이 죽었는데 예. 육군 대장 칭호를 붙여줘요.
사생활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아요. 네.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혼이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3번 이혼하고 4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네. 4번째 부인이 22살인가 아래고 후궁이 한 20명이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요즘엔. 근데 이렇게 태국의 왕권이 강했던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엄청난 역사 덕후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 태국의 건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0년대에 이 북부의 그 태국 북부에 여러 가지 작은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 크메르 왕국, 네. 지금의 캄보디아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동남아의 미국이었어요. 예, 그때 말하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크메르 같은 대강국을 만들기 원했는데 그래서 등장한 걸 왕국들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 아유타 왕국. 네.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이 왕이 신성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 나라를 만들면서 어떤 것을 도입했냐면은 힌두교였죠. 네. 3억 8천만의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어디나 존재를 하는데 붓다는 한 명이죠. 네.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를 도입하고 그 힌두교의 신을 도입해서 이 왕을 부처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도 거기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계급 제도를 만들어요.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라고요. 네. 그거하고 대단히 유사하고 조선에도 있었죠. 산업공상.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있고 그다음에 승려 계급이 있고 네.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안 깨지고 계속 내려왔죠. 아유타야 왕국이요. 1767년에 대변란을 겪습니다. 네. 바로 미얀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버마군 당시는 버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왕국을 멸망시키고 네. 수만 수만 명을 포로로 끌어갔죠. 그래서 아유타 왕국이 망하니까 그 나머지 이 태국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타이가 이 버마한테 멸망을 당한 네. 다음에 다시 부흥을 시킨 사람이 딱신 장군하고 그리고 짜크리 장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딱신 왕국을 만들었는데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네. 10여 년 만에 쫓겨나고 그래서 짜크리가 집권을 하면서 네. 짜크리 왕조가 라마 1세로부터 시작해서 네. 오늘날 라마 10세까지 온 거죠. 그럼 지금 왕조의 시작이 1782년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편이거든요. 이 왕조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네. 긍지가 높아요. 네. 그 이유가 아시죠? 식민지가 안 됐거든요. 예, 식민지가 안 돼.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둘이 있는데 네팔하고 이 타이입니다. 네팔은 이제 뭐 네팔은 올라가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가성비가 안 돼요. 가성비도 안 되지만은 네. 그 지역에 수가울리 조약이라고 1800년대 초에 이미 맺어가지고 네. 영국한테 당신이 우리의 주권만 지켜주면은 뭐든지 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의 보호국 비슷하게 된 거죠. 네. 타이 같은 경우는 이 스토리가 달라요. 네. 타이가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의 동쪽은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점령했죠. 네. 그리고 이 서쪽은 그리고 미얀마, 인도, 네. 영국이 점령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고 프랑스는 계속 서쪽으로 가면 만나는 데가 타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두 나라가 강제로 타이를 먹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 터졌을 근데 교수님 뭐 물론 지역적인 운빨도 있긴 한데 그 당시에 있는 왕이 졸롤롱콘 왕도 좀 약간 훌륭한 라마 개방적 5세죠. 예, 그분이 상당히 이 외교력도 좋고 네. 그 시대를 잘 읽은 거죠. 그래서 외교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야 주권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를 완충지대로 놔둬라.
교수님 현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현대적인 학교들도 만들고 초등학교를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궁전을 예전에 있었던 그 타이 궁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현대적인 현대적으로. 예.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 이제 덕수궁 안에다가 석재전을 만들듯이 그렇죠. 그런 예. 것들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태국에 가 보시면 100파트짜리 아시죠? 네. 그 뒷면에 네. 라마 5세 초상이 있고 10월 23일이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의 국경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훌륭한 왕이 있어야지 이제 왕조가 오래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재는 전체 군주제가 아니고 입헌 군주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전체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왕권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정치가 안정됐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라마 5세 이후에 외세 침략이나 이런 것 통해서 20세기에 특히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1932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나라가 전체가 바뀌게 되죠. 근데 1932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네. 그때는 이 타이에만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국주의가 창굴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미 1924년에 무솔리니가 들어왔고 네. 1933년에는 히틀러가 들어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32년경에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점을 했고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군대가 좌지우지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군국주의를 안 가면 왕따 당하는 국제 왕따 정치. 당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민족주의와 군국주의와 권위주의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왕의 그 권리를 축소시킨다기보다도 자기도 이 타이도 현대 국가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혹시 시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제 태국에 가면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시안 파라곤. 시암파라고. 그게 아유타야 왕조부터 계속 시암이라고 네. 해왔죠. 근데 왜 시암이 시암이냐면은 네. 타이 민족에서 제일 중심되는 민족이 시암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암이라고 쭉 해왔는데 버마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전체 버마에서 미얀마에서 제일 중심되는 민족이 버마족이니까 네. 버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전체 민족을 아우른다 해서 미얀마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암이라는 이름이 바꾸게 된 게 1932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때 다시 이제 타이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교수님 이제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지만 있었죠. 나라 이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 대국에서 쿠데타 얼마나 오래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도 군부지만 최근에 들어온 군부고 네. 1992년에 군부도 기가 끝날 때까지 60년간 군부가 지배했거든요. 쿠데타 맛집이네요. 쿠데타 맛집이라기보다도 이 쿠데타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태국에서는 군부가 워낙 막강한 세력을 가지니까 정당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허수아비 비슷하게 된 거고 이 행정부가 잘못하거나 군부 지휘층이 잘못하면은 다른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군부 내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장군이 실정을 했다 그러면 B라는 장군이 쿠데타 일으키고 B가 나중에 못하면 C가 일으키는 거예요. 태국의 군대는 다른 나라 군대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다른 나라 군대는 군인들이 집단 안 해요. 네. 근데 태국의 군대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둥이며 대들보다 그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그 인식과 군인이 된 그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가 이끈다는 그런 의식이 군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군부 독재가 이렇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군인들이 와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장난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까부터는 태국의 왕권이 강화되는데 그렇게 강해 보이지도 않네요. 그런데 군부 쿠데타가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왕권이 약화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니까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부는 실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은 상징적이고 소위 신성한 불가침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군부가 위기에 몰린다는 얘기죠.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 내가 총으로 권력 잡았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인정한다, 총리로 인정한다 이래야지 그들이 그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대부분은 무혈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정당끼리 바꾸는 거 비슷한 거니까. 그러면 일단 권력을 잡은 새로운 쿠데타의 장군이 그 국왕한테 가서 네. 윤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죠. 그러면 국왕이 보고 윤호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죠. 이 타이에서의 왕과 그리고 군부는 공생관계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 라마 10세의 아버지 라마 네. 9세 아둔야뎃 부미폰 국왕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갔어요. 네. 그걸 보고 와 진짜 국민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분이 그냥 왕이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뭘 잘했던 것들도 있었는 것인지. 그 아무리 왕이라도 연산군이 사랑받았겠어요. 네. 그건 아니죠. 그만큼 세종대왕쯤 돼야지 광화문 한복판에 딱 동상을 세울 정도 되는 건데 이 라마 9세는 정말 잘한 왕 중에 하나예요. 푸미폰 왕 라마 10세가 네. 70년간 지배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태어날 때도 그 왕이었고 네. 죽기도 그 전보다 왕보다 먼저 죽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가 왕과 함께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왕이 대단히 그 현명하고 네. 스마트하게 정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빈민을 구휼하고 또 많은 좋은 일도 하고 시설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진짜 어버이 같은 통치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 또 돌아가셨잖아요 2016년에. 예. 그때도 영상들을 보니까 사람들 엄청 슬퍼하고. 예. 그때 1년간 애도 기간을 가졌죠. 장례식이 1년 후에 벌어졌는데 그때 뭐 전 세계 각국 원수를 다 온 건 물론이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นี่นะคือเราหนีไม่พ้นอยู่แล้วเกิดแก่เจ็บตาย ทำไมหนูไม่เกิดในตอนที่พระองค์กำลังเป็นหนุ่มแล้วเห็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มันไม่ใช่การสูญเสีย 그때 뭐 11마리의 코끼리 행진 흰 코끼리예요 그것도. 네. 튀르키예는 코끼리 없죠. 네. 이 동남아 지역은 코끼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türkiye'nin 코끼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요? 예전에 이스탄불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오즈베키스탄 애들이 코끼리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오스만 제국으로 작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코끼리 가운데서도 흰 코끼리는 네. 오로지 왕만 소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왕이 자기 코끼리 흰 코끼리 하나에게 하사를 한대요. 아 왜요? 그 너무나 기중하는 코끼리. 그게 아니고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 관리 비용이. 그런 그 왕이 하사한 신성한 코끼리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네. 그 여물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할 정도라고 그래요. 태국에도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국이란 아니면 türkiye? 아니죠. 언제예요 그러면? 그거는 왕비의 생일, 국왕의 생일. 아 그러면 왕에 따라 이제 바뀔 수 있죠. 바뀔 수가 있다는 거네요. 오, 그것도 좀 약간 신박하네요. 또 이제 태국이라고 하면 축제도 많이 떠올라요. 예. 와 태국에 가면 축제가 많을 것이다. 예, 인도에서 제일 큰 축제 뭔지 아시죠? 디왈리 축제. 아 디왈리 맞아. 디왈리 축제가 힌두교 네. 최대 축제로 그거 벌어지면 한 수백만 명이 진짜 모여요. 네. 근데 태국에서도 제일 큰 축제가 아무래도 불교 국가니까 네. 불교하고 왕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불교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꽃 연등 축제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그 부처님 태어나실 때 네. 연등 연꽃 네.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예, 거기 뭐 선박에다가 이렇게 연등 끼고 네. 연꽃 띄우고 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그러한 그 축제를 벌이는데 그다음에 이 왕조 창립 기념제가 또 있고. 우리는 태국 축제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이 디폴트로 알고 있는 태국 축제는 송크란 축제다. 그냥 물총기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을 쏘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근데 그게 예.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닦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왈리 축제는 아니면 겐지스 강가 네. 거기서 하는 게 뭐니까 물로 닦는 거 아니에요. 네. 간지스강에서 물을 이렇게 목욕을 하거나 물을 씻으면은 네. 죄가 씻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크람 축제도 서로 물을 쏘면서 상대방의 죄를 서로 벗겨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교수님 지금 신기한 거 뭐냐면 이 역사를 보시면 15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동네는 싹쓸이 힌두교예요. 그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근데 갑자기 불교가 그쪽 동네에서 이제 꽃을 피우어요. 지금도 태국 가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90%는 불교 신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이쪽의 그 통치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니까 통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의미하죠. 그런데 이 타이의 종교는 동남아시아가 다 그렇지만은 딱 한 군데 베트남을 빼고 동남아시아 종교는 소승불교입니다. 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는 대승불교는 구원을 받는데 해탈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다 그래서 큰 배에 탄다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그러고 자기 혼자 개인 수양으로서 나를 구원한다. 나를 해탈시킨다. 그것이 소승불교예요. 타이가 소승불교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얘기하니까 다시 우리는 라마오사 얘기로 뒤돌아가게 되는데요. 저도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라마오사 때는 불교가 진짜 제대로 확산됐고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승불교라고 한다는 네. 것은 개인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있을 수가 있죠. 이론이나 철학이라든지 무슨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라마오스가 정치를 잘하고 외교도 잘했다고 하는데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스템을 잘 정비했다는 얘기를 되는 거죠. 정치를 잘하는 게 그냥 뭐 예산 잘 짜고 이런 것만 정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인프라나 시스템을 잘 만드는 거, 그 나라를 반석에 올려놓는 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 통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종교를 갖다 불교를 그때 정돈하고 확립을 시킨 거죠. 갔다 왔다 하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불교는 태국에서 생활 곳곳에 이렇게 스물려 그럼요. 있어요. 근데 다른 다 불교 국가랑 좀 다른 점들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약간 소개.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처님이 가족과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도를 닦았잖아요. 네. 오늘날의 그 타이에서도 성인이라면은 최소한도 일주일에서 3개월간 이 출가를 해서 승려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오로지 그 도만 닦아야 돼요. 네. 그럼 뭐 먹고 사냐? 그 공양으로 먹고 사는 네. 거죠. 네, 교수님 이제 우리는 아까부터 뭐 태국이 하나 민족이다, 하나 종교이다, 다 똘똘 뭉치고 있다. 그럼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예, 민주화에 네. 대한 바람이겠죠. 네. 근데 민주화에 대해서 가장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이 왕실 모독죄라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 타파 제1호거든요. 그 이걸 없애라. 그러면 또 이 왕실 모독죄 걸려서 감옥 가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하나의 그 진보 세력하고 네. 그 군부 왕권을 지키려는 보수 세력하고 네. 진보 세력하고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죠.
교수님 여기 어쩌다 그렇게 갈등이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네. 민주화되고 또 발전하면서부터 네. 욕구가 다양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태국에서 갈등의 가장 큰 소지가 이 탁신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당은 그렇게 대놓고 군부나 또 왕실 뭐그 왕실 모독 그런 거 폐지하라 그렇게 강하게 나가진 않아요. 네. 눈치를 채고 있죠. 네. 최근에 미래전진당이라는 당이 새로 생겼어요. 네. 이 당의 공약 1호가 왕실 모독법 폐지예요. 음. 그러니까 제일 핫한 그 폭탄을 심지를 건드린 거죠. 근데 거기를 이끄는 사람이 피터라는 사람인데 아주 미남인데다가 이제 40대 초반 아주 젊은 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영어도 기가 막히고 하버드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젊은이 듣기 원하는 그런 얘기들만 다 하는 거야. Sensational.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and it's a new dawn. And they're here in Thailand, full of hope, and we hope to bring about change. 작년 선거에서 전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게 피터가 이끄는 미래전진당이 152석을 얻어가지고 1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총리가 이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 우리는 결론을 맺자면 2030 세대는 좀 약간 왕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왕권 이제 모욕죄 폐지하는 거로 환영하고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왕권을 좋아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네. 다르잖아요. 기성세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 30대는 전혀 다른 멘탈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유튜브니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선 막 돌아가면서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데 태국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좀 더 많은 자유와 민주를 원하고 왕실은 이 상태로 머물고 싶고 군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인 세대들은 난 그렇게 살아왔어. 젊은 세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의 문제죠. 오늘 이게 웬날리지에서는 태국의 왕권 역사와 오늘날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이 민주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네요.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실이 이렇게 강하게 탄압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죠.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